부모님 간병비 내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1장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주나요? 간병비 현실의 무게. 부모님이 아프면 가족이 같이 아픈 겁니다. 누군가 입원하면 가족의 삶도 같이 멈춥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누군가는 일터를 쉬어야 하고 누군가는 밤낮으로 병실을 오가며 간병을 맡게 되죠.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을 써본 사람 10명 중 4명은 하루 11만 원이 넘는 간병비를 냈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이상, 6개월이면 2천만 원 가까이가 나갑니다. 이쯤 되면 간병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그리고 국가 정책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실직. 누군가의 아픔이 한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입니다. 즉, 환자 가족이 100%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이 대신 일부 부담하겠다는 것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정책이 우리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2장 정부의 해법 간병비 급여화의 구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100% 본인 부담이던 간병비를 앞으로는 30% 정도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달 270만 원 정도 들던 간병비가 급여화가 되면 약 60만 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적지 않은 차이죠. 이 제도는 전국 1391곳의 요양병원 중 2030년까지 500곳을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병원이 아닌 중증도 환자 비율이 높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병원만 우선 적용됩니다. 즉, 모든 환자가 일괄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별 지원 방식입니다. 이 대상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약 21만 5천 명 중 약 8만 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 분류 체계와 인력 기준입니다. 정부는 의료 필요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간병 인력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교육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의 기능이 재정립되는 만큼 적정성 평가나 인증 기준도 이에 맞춰 변경하겠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서비스 수준 자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3장 문제는 현장 제도가 안 닿는 곳의 목소리.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병원 현장에서는 이미 간병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서 받은 간병은 머리 감겨드릴까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만 통합병동에서 받아주고 정작 간병이 절실한 환자들은 간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증 환자들은 일반 병동에서 비싼 개인 간병인을 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즉,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는 완전히 왜곡되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요양병원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500개 병원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면 그 외 병원들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게 됩니다. 이른바 간병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간병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요양병원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낮습니다.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심하기 어렵고 평가 자료의 신뢰성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결국 제도의 설계와 현장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 종이 위의 복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4장 재정의 벽 6조 5천억 원 누가 부담하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또 다른 큰 벽은 재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정책에 약 6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해야 할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시민단체의 우려도 있습니다. 간병비 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이지만 건보 재정이 바닥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결국 간병비를 덜어주겠다는 정책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장 진짜 복지의 방향시설에서 사람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탈시설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복지의 방향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즉, 요양병원보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 통합 돌봄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인뿐 아니라 고령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에서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전국 777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별로 4에서 10억 원 정도, 사실상 파일럿 수준의 예산으로는 본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진짜 복지의 핵심은 병원 침대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디서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부가 병원 중심의 돌봄 강화에 집중한다면 정작 지역사회 내 고립된 노인, 장애인, 중증 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간병비 급여화, 시작은 희망 끝은 제도에 달렸다. 지금 한국의 간병 시스템은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간병의 당사자가 됩니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혹은 내가 아플 수도 있죠. 그때 간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게 복지의 기본이고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그 첫걸음을 내디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진짜 복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모든 병원 환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적용. 2. 예산 확보와 투명한 집행을 위한 건보재정 개편. 3.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의 병행 강화.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의 세금, 우리의 건강보험료가 진짜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이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의 시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